편의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 논문들에서 우리가 이번에 치매가 있는 사람들을 딱 모아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찍어봤더니 이런 종류 미생물들이 무척 많더라. 우리가 자폐 아이들을 봤더니 이런 종류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더라.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이 아래쪽에 뭐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장내 미생물 구성 변화가 자폐 아이들 신경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미생물을 넣어줬고 이 자폐 아이들이 특징적으로 장에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이 자폐 아이들이 뭐 26개의 박테리아 탁사 이 자폐가 되게 큰 아이들은 특징적으로 26가지의 특징적인 미생물들이 장에 있다더라 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균주가 행동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자폐가 있는 아이들 중에서 특히나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행동 장애가 수반된다든지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그 ADHD 같은 경우에는 ADHD가 있는 아이들 경우에는 미생물 군집에서 도파민 전구체 페니랄란이 합성하는 CDT 요소가 더 많이 발견된다. 그 말인즉슨 이 CDT 효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들이 더 많다라는 거고 그런 미생물들이 많은 아이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 ADHD에서는 프레보텔라와 니세리아와 같은 아이 균주가 특히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잠재적 마커가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저희가 통계 알고리즘을 가지고 바로바로 그러니까 인지 기능, 이런 종류의 미생물이 많다라고 하면 인지 기능이 위험합니다. 이런 종류의 미생물이 많다 하면 수면에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이 논문과 기존 연구에서 무척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총합해가지고 결과를 드리는 게 건강지표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장내 미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상위 25, 70, 유사 70, 그리고 이제 하위가 이제 이 히스토그램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요게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잘라봤을 때, 그러니까 히트 수가 얼마나 많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명의 사람을 뒀을 때 100명 중에서 요 정가운데 있는 영역이 이제 한 50명 이상이 될 거고 여기서 점점 낮아지면서 끝단에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을 거고, 여기 있는 사람도 몇 명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히스토그램의 의미이거든요. 그렇게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은 상위 25%까지도 아니어도 되고요. 상위 30% 안쪽에만 안착을 하시면은, 저희가 볼 때 웬만한 그 자연계에 있는 물질들은 거의 다 활용하실 수 있고, 거의 다 분해해서 흡수할 수 있는 폼으로 혈액으로 넣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면역세포를 교육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위 30% 안쪽에만 있게 되면은 면역세포들 교육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캐논이라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30% 안쪽으로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뷰티르산 외에도 락틱산, 에탄올, 모노사카라이드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머신러닝으로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지표되는 단체지방산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피마스의 유형이 결정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죄송합니다. 피마스를 선택할 때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이렇게 펴놓고 하니까 이것도 나름 또 편한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이 변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다 변을 여러 개로 배분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마이랩 1, 2, 3, 4, 5, 6번을 넣어본 다음에 이 중에서 3번이 제일 좋아요, 2번이 제일 좋아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을 할 때 지표가 이 웰에서 이 웰이라고 하면 제 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제 나열이 됐고 제 장 안에 있는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이거를 하는 거는 제 변을 내서 여기다 넣으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 분변 안에 있던 미생물들이 지금 여기 하나하나 여기 구멍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구멍 안에 들어간 제 장 안에 있던 미생물들은 나는 지옷의 변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지옷의 장 안에 다시 들어왔지?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끔 해주는 게 이 티마스라고 하는 플랫폼이고 이 착각을 일으키게 한 다음에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내가 1번 마이랩 먹었을 때, 솔루션 먹었을 때, 내 장내 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단세지방산의 양이 얼마나 바뀌어? 내가 2번 먹었을 때는, 3번 먹었을 때는, 4번 먹었을 때는, 그때마다 내 장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단세지방산의 양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단세지방산의 패턴이 무엇을 결정하느냐? 내 장 안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환경을 조절을 해요. 이 아이랩 솔루션, 이거는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잘 안 들어가는 내용인데, 오늘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늘어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각 사람마다 원래 장 안에는 미생물이 2천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마이랩 솔루션 2번을 먹으면은 5종류가 더 들어오니까, 그럼 2,005개가 돼서 제가 더 다양해진 것입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은, 매일같이 저희는 뭐 이런 물을 한 잔 마신다든지, 뭐 물 한 잔 마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피를 좀 마신다든지, 피를, 그거를 말려서 하는데 그 안에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물만 마셔도 그 안에 미생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들에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공기 안에도 미생물들이 많아요. 사실 여러분의 장 속으로 매일 들어가는 미생물은 수백 종류예요. 문제는 뭐냐? 걔네들이 여러분 장 속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기 때문에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넣어주는 미생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장 속에 걔네가 적응을 못해서 다 도망가기 때문에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생물들이 내 장을 좋아하고 여기에 정착할까? 인프라스트럭처가 좋아야 돼요. 제가 다른 데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 저 옛날에 분당이라는 데가 처음 생겼을 때 제가 그때 잠실 살았거든요. 분당에 가끔 놀러 갔어요. 너무 신기해서. 가면은 막 길이 8차선 길이 뚫려 있고 공원도 너무 좋은 게 많고 정작 사람들은 아직 안 사는데도 길도 너무 좋고 도시가 너무 깨끗하고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6개월 뒤에만 갔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분당이라는 곳에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 보고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쏟아지듯이 들어와서 사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땅끝마을 해남을 가면은 매일같이 사람을 덤프트럭으로 실어다 날라도 한 달 뒤에 가보면 아무도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왜냐? 거기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안 좋으니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 속의 인프라스트럭처는 뭐가 관리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안세지방산이라는 유기산의 비율이 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기는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롱체인이라고 해서 아세트산보다는 프로피온산이 높고 프로피온산보다는 뷰티르산이 좋아요. 그 더 긴 종류의 뷰티르산에 가까운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내 장 속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조절하는 거고, 인프라가 잘 만들어지면 다양성은 올라간다라는 거를 기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미 규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이랩 솔루션 1번부터 6번을 먹었을 때 나의 장 인프라스트럭처가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보고 솔루션이 결정이 되면은 그거를 드시면은 그때부터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장으로 넣어주는 미생물들이 나 여기 살기 좋다라고 하고 정착을 함으로써 장 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된다라는 게 이 피마스와 마이랩 솔루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 한 줄로 써 있었지만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이 어, 네.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이 지표 단세 지방산이라고 하는 건 알고리즘으로 가장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인프라스트럭처가 좋은 지표가 되는 단세 지방산의 비율이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피마스의 유형이 결정됩니다. 아, 제가 3차까지 오니까 정말 어려운 내용들로 들어오는데 이게 이 늦은 시간에 하면 안 되는 내용들인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저희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내 유익균 쪽은 이 그래프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익균의 비율이 좋은 거죠.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아 두 종류를 합산해가지고 저희가 유익균의 비율을 정합니다. 여기에서 어, 조금 더 비중을 두자면 저는 비피도박테리움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둬요. 비피도박테리움이 높은 것이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 더 좋아요. 대표적인 논문들이 뭐가 있느냐?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서 사람 몸이 약해지고 늙어가면서 가장 많이 감소하는 미생물이 무엇이냐? 넘버 원이 비피도박테리아예요. 아기 때 가장 많은 균이 비피도박테리아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한번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나이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거든요. 그 예측 알고리즘에서 가중치가 제일 높은 게 비피도박테리움이에요. 비피도박테리움이 떨어지면은 나이가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논문들에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해지고 아파지는 것이 비피도박테리움이 줄어들기 때문이다라고 심지어 말하는 논문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움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피도박테리움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비피도박테리움이 장에서 막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입으로 넣어주는 이게 좀 어려워요. 저희가 먹은 미생물은 우리 장의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저희 장에 이미 있는 아이들과 저희에게 추가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더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가장 커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비피도 예전에 제가 다른 데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비피도박테리움이 늘고 싶어서 제가 비피도박테리움을 많이 먹었다라고 하면은 간혹 너무만 이 비피도박테리움이 제 장 안에 있는 비피도박테리움을 죽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 큰 저희가 뭐 아메이 분당에서 이렇게 세미나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1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방 안에 동물의 숫자를 좀 늘리고 싶다고 해서 사람도 동물이니까 동물의 숫자를 늘리고 싶다고 해서 그 방 안에다가 일단 동물이면 다 갖다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자, 호랑이도 막 갖다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1시간 뒤에 가보면은 동물의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동물의 숫자가 더 줄어있겠죠. 사자, 호랑이가 사람들을 다 잡아먹어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저희가 먹는 미생물이 우리 장내 미생물과의 궁합이 좋다면은 서로 도와서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근데 저희 장내 미생물과 궁합이 안 맞는 미생물이 들어가면은 걔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숫자가 심지어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나한테 맞는 비피도박테리움이라면 넣어주면 좋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무작정 많이 들어가면은 심지어 숫자를 더 줄여버리는 꼴이 될 수가 있으니까 비피도박테리아가 중요하대. 비피도박테리아 많이 먹어야겠어. 이런 거 절대 안. 그렇게 얘네들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쉬울 거였으면은 뭐 수십 년 전부터 이런 거 다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유해균들도 이제 비프라길리스가 보통 많이 나오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비프라길리스는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 40% 정도의 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충분히 발견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 제가 잠깐 몇 개 알려드리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가 나오게 되면은 이분은 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라는 균주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미생물로 유발되는 불치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는 이제 결국은 거의 돌아가시는 수준에까지 이를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균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대 나오면 안 되고, 살모넬라 엔테리카 캄필로박터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유해균인데 어, 그, 그 식품 패소젠도 되고요. 그러니까 식중독균의 일부이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유해균도 유해균 종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병원을 가보시고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스테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는 너무나도 건조하다든지 이런 케이스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을 좀 너무 안 드신다든지 방이 엄청 건조하다든지 변비가 극심하다든지 이런 케이스에서 스테프 아우레우스가 조금 나오거든요. 스테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다행히도 지금 아메이 검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유해균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프라길리스 정도만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리포트 실전 가이드인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의 논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장내 미생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 지표를 표현을 해드립니다. 뭐 가바 생성하는 수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들의 양에 따라서 수면 관련 미생물들, 알츠하이머 환자 정상인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인지 건강 미생물들, 그리고 장내 면역세포 영향 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면역 관련 미생물, 이런 것들 이제 비타민 K, B2, B11, B12 같은 거 생성하는 미생물들 수에 따라서 비타민 생성 관련 미생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고강도 운동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질이 많은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미생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육 건강 관련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선정이 돼서 나오게 돼서 제가 지금 30분이 지났거든요. 이 내용들 외에는 뭐 전반적으로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조금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은 결과지 내용을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응대를 하시면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나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조금씩 풀어가면서 가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